2019년 홍콩의 거리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뒤엉킨 연기 속에서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 또 다른 도시 마카오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했습니다. 단 한 건의 대규모 시위도 격렬한 충돌도 없었죠.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지만 마카오에서는 여전히 카지노의 슬롯머신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일국양제라는 제도 아래 놓인 두 도시가 어째서 이토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60km라는 짧은 거리, 하지만 두 도시가 선택한 운명의 거리는 빛과 어둠만큼이나 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는 홍콩이 아닌 마카오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마카오 도박 산업의 전설로 불리던 엘빈 차오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죠. 마카오 전역의 카지노 귀빈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마카오의 도박 수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성기에 45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을 넘겼던 연간 수익은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보다 매출이 8배 많았던 전 세계 최대 도박 도시 마카오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마카오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순종적이었던 마카오를 왜 중국 정부는 갑자기 탄압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마카오라는 도시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번영이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카오의 면적은 약 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 서울 은평구의 면적이 약 29제곱킬로미터이니 마카오는 은평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연신내역에서 구파발역까지 가는 그 거리 안에 세계 최대의 도박 제국이 들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 한 땅이 한때 전 세계 도박 산업의 중심지로 군림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의 성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계신 라스베이거스는 마카오에 비하면 동네 오락실 수준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2006년 마카오는 라스베이거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도박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성기였던 2013년에는 마카오의 연간 도박 수익이 라스베이거스보다 무려 7배에서 8배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는 도박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카오에서만 도박이 허용되어 있죠. 마카오가 중국의 도박장이 된 사실을 이해하려면 마카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1999년 12월 20일 기준으로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행정권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하고 중국은 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삼아 향후 50년간 현행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 양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통치를 하던 시절에 이미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었고 카지노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마카오가 반환된 이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일국양제라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마카오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실험실 역할로서 활용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또 마카오를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키우기에는 시간과 여건도 딱히 갖춘 게 없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마카오가 본격적으로 도박의 성지가 된 결정적 이유는 2002년 중국 정부가 마카오의 도박 산업을 완전 개방화 조치를 시행하고부터입니다. 기존에는 스탠리 호라는 한 사업가가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개방화 조치 이후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샌즈, 윌리조트, MGM 같은 거대 카지노 기업들이 마카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티 오브 드림스, 갤럭시 마카오, 베네시안 마카오 같은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들이 세워졌고요. 마카오는 전면 개방화 조치 이후 단 4년 만에 2006년 라스베이거스의 매출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로 변모하였죠.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 규모는 전 세계의 50%에 달할 정도로 큰 성장이었습니다. 마카오 시민들의 삶도 확 달라졌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매년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복지였습니다. 2008년부터 영구 거주민에게는 1만 마카오 파타카, 한화로 약 17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매년 지급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뺏어가는 돈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마카오는 세금 요율이 낮은 편이고 15년 교육비가 무상이며 공공의료 서비스도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실업률은 2% 미만으로 완전 고용에 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시티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마카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중국 정부에 침묵한 대가입니다. 마카오가 왜 이토록 정치적으로 조용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까지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입니다. 그해 12월 3일 마카오에서는 유혈 충돌이 벌어졌는데 역사는 이를 12월 3일 사건이라 부릅니다. 발단은 한 학교 건물의 증축 허가 문제였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학교가 포르투갈 당국에 증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마카오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마카오의 친중국 세력은 본토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포르투갈 당국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유혈 사태에 직면한 포르투갈 정부가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르투갈 총독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했고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친중국 세력이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마카오는 사실상 중국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갔죠. 이 사건은 마카오 시민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편에 서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에 저항한 세력은 승리했고 그들의 후손은 반환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 당국에 협조했던 이들은 매국노 신세가 되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 경험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 중국 본토에 대한 저항은 손해라는 집단적 학습이 마카오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것입니다. 홍콩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영국은 홍콩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고 그 목소리가 때로는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축적했죠. 그러나 마카오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근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마카오 시민들은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 이후에도 홍콩처럼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마카오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침묵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체화된 생존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한동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카오는 정치적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번영을 가져다 준 쪽이 언제든 그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카오의 황금기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화려한 카지노들이 스카이라인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 60조 원 달성은 단순히 슬롯 머신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해외로 빼내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마카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안을 우회했고, 이 구조 덕분에 중국 부유층의 엄청난 자금이 마카오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카오는 중국의 부패한 관료가 뇌물을 받고 돈 세탁하는 곳이었으며, 중국의 신흥졸부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은신처 역할도 했고, 부자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 재산을 숨기는 금고 역할도 되주었습니다. 전성기 마카오 카지노 매출의 70%가 귀빈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카오의 매출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어두운 돈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첫째, 마카오의 번영은 일궁양제의 성공 사례로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패한 관료들 중에 중국의 고위층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검은 돈을 세탁할 곳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마카오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중국 본토로 다시 흘러들어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살림살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랐고, 이후 중국은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반부패였습니다. 그런데 마카오의 카지노는 바로 그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을 세탁하는 곳,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 부패 관료들이 호화롭게 유흥을 즐기는 장소. 마카오의 귀빈실은 이 모든 역할을 했습니다. 반부패를 외치면서 마카오의 귀빈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14년에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패 단속을 강화하자 본토의 고액 자산가들이 마카오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켜보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장에 얼굴을 비추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해 마카오의 도박 매출은 전년 대비 급감했고, 이후 몇 년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정권은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부의 부자만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눈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과시적 소비, 도박을 통한 사치는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본토 부자들이 마카오에서 돈을 탕진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마카오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극단적인 코로나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 마카오로 오는 관광객이 뚝 끊겼습니다. 북적이던 카지노에는 슬롯 머신의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2019년 마카오를 방문한 중국인은 약 2,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이 숫자가 90% 이상 급감해 고작 300만 명 남짓만이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매출은 전성기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60조 원이 한순간에 6조 원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어디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중국의 마카오에 대한 봉쇄 정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열고 관광 산업 회복에 나설 때 중국은 여전히 마카오행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굴며 마카오의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마카오는 한순간에 중국의 토사구팽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카오가 바로 그 사냥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마카오를 배신하고 내치고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카오 바로 옆에 헝친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면적은 약 106제곱킬로미터로 마카오 전체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원래는 굴 양식장과 농지가 대부분이던 한적한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한창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첨단 기술 단지가 조성되며 금융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헝친을 마카오와 긴밀히 연계된 특별협력구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카오의 경제 다각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죠. 중국은 마카오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헝친 프로젝트의 핵심은 마카오의 기능을 본토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6,500개의 마카오 기업이 헝친에 진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헝친 전체 기업 중 약 11.6%를 차지하며 그중 바이오테크, 의학,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약 4,000개로 첨단 산업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헝친에 거주하는 마카오 주민 수는 16만 명을 넘어섰고 헝친에서 일하는 마카오 주민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마카오 시민들이 헝친에서 집을 사고 살 수 있도록 싼 가격의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마카오의 집값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비싸지만 헝친은 마카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카오 주민들이 헝친으로 대거 탈출하는 배경입니다. 심지어 마카오 법률이 일부 적용되는 특수구역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카오와 헝친 사이의 경계를 서서히 허물기 위한 설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생명공학, 첨단기술, 금융서비스 같은 미래 산업을 헝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기업들에게 헝친에 진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카오 주민들에게는 헝친에 거주하면 주거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협력일까요? 아니면 마카오의 기능과 인재를 본토로 빨아들이는 흡수 전략일까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마카오의 특수성은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별도의 통화를 쓰고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제 도박 자본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헝친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카오는 더 이상 특별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광둥성의 일부인 작은 구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카오의 어떤 의미일까요? 마카오는 점점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인재는 헝친으로 가고 신산업도 헝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는 낡은 카지노 건물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카지노 산업도 중국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를 도박 도시에서 가족 휴양 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과 금융,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카지노 외에 마카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 의료 산업은 헝친에 육성하고 첨단 산업은 심천이 앞서 있습니다. 마카오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은 오직 카지노였는데 그마저 중국이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49년이 되면 일궁양제의 50년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마카오의 공식적인 자치 기한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카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중국에 흡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합 선언 없이도 실질적인 통합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마카오 사람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들은 한 가지 거래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대가로 경제적 풍요를 얻는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는 20년간 꽤나 좋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풍요를 주는 쪽이 마음을 바꾸면 끝이라는 점이죠. 마카오 시민들은 중국 본토에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달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졌습니다. 홍콩의 많은 민주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체포되었고 국가보안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저항이라도 했습니다. 세계는 홍콩을 주목했고 역사는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카오에는 저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는 기억될 역사가 없고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카오는 그저 조용히 쓰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마카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은 다시 돌아오고 있고 카지노 산업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24년 마카오의 1인당 GDP는 약 7만 9천 달러로 마카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은 당의 권한은 키우고 마카오 정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한 당강정약 기조의 당정 조직 개편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당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판 공실을 신설해 그동안 국무원이 담당해온 홍콩과 마카오 관련 업무를 직접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화 속도를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죠. 또한 중국 정부는 마카오의 특수성을 줄이기 위해 마카오를 더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으로 헝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헝친 개발이 진행될수록 마카오의 중요성은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카오라는 작은 도시의 화려한 카지노 산업 성장 이면에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홍콩이 불탈 때 침묵했던 마카오, 라스베이거스를 압도했던 마카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중국에 서서히 흡수되어가는 마카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카오의 이야기는 결국 작은 경제 주체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마카오는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저항 없이 사라진 도시, 스스로 선택한 흡수의 사례로 말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시간을 내주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